자, 이제 6편 공공 서비스 정책 수단, 행정 수단이라고 얘기하죠. 예비 순환, 이순환 또는 뭐 기본 강의까지 해서 한두 번 들으신 분들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할 조직을 만든 다음에 조직 속에 일하는 사람을 뽑고 관리하는 인사행정. 지금 이순환은 여기서부터 하고 있죠. 예산. 자, 여기까지 결합되면 이제 산출이 나오죠. 당연히 여기는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투입. 투입을 산출로 전환한다. 이른바 전환이죠. 정부의 산출물이 바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죠. 자, 이 산출물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피드백, 한류, 행정에 대한 한류니까 이른바 행정한류로 하죠. 그래서 행정한류로는 바로 이 파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산출. 보통은 이제 공공재, 공공서비스라 그러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행정이 제공하니까 행정서비스. 사회 부분에 제공되니까 사회서비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정부가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보면 하는데 통상 그냥 공공서비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하려면 평가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합니다. 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조치를 행정 통제, 그것에 대한 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개혁이죠. 이 말은 행정이 평가라는 것은 행정의 어떤 책임이나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될 윤리, 행정윤리, 행정책임, 행정통제, 행정개혁. 이걸 우리가 행정환류론이라고 합니다. 양은 엄청 많은데요. 엄청 단순합니다. 4개밖에 없죠. 그래서 행정환류론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 통제, 개혁, 윤리적 문제를 따지는 과정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행정 서비스, 결국은 더 나은 행정 서비스, 행정활동 서비스를 연구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공급에서의 다양화, 다원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평가, 더 좋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됐죠? 한류, 행정한류, 행정 서비스에 대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평가, 더 나은 공급 방식의 고민이죠. 행정활동에서 윤리를 제대로 지켰는지, 행정 책임은 제대로 했는지, 행정 통제, 행정 개혁. 자, 이것이 행정 한류론의 내용이죠. 첫 번째, 공공 서비스, 행정 서비스, 정책 수단,
행정수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급 방식의 다원화, 관주도에서 공급자 위주에서 평균적이고 보통적인 서비스, 유니버셜한 행정 서비스가 이제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행정 서비스 공급의 다원화를 요구하는 것이 에마뉴엘 사바스 프라이빗타이제이션, 엄청 중요한 표현이죠. 민간화, 민영화 이론입니다. 실용주의, 이념주의, 상업주의, 주민주의. 그래서 우리가 실이상주, 실이상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는 비용 전략이라는 관점이 강조된다. 비용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봐야 된다. 이념주의적 관점에서는 신자유주의, 못하겠네요.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죠. 상업주의적 관점에서는 민간 기법의 도입, 주민 통제, 주민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서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의 다원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부 실패론, 관료제 병리 현상. 최근에 사회 투자 국가, 보장 국가, 포용적 복지 국가, 최근에 위험 사회 등이 공공 서비스의 공급의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배경에서는 정부와 4차 산업혁명, 민주화, 다문화주의, 저조고양에 따라서 차별화되고 고급화되고 다양화되고 개인화되고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살라몬은 행정수단을 4가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직자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자, 강제성의 반대는 협력성인데요. 선택권이 있으면 협력적인 정책수단입니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면 직접 하거나 정부가 직접 설립하거나, 민영화 민간위탁은 간접적인 거죠. 자동성은 시장 기제, 그렇죠? 시장 기제를 활용하면 자동성 있는 거죠. 비자동성은 별도의 집행 장치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비자동성이죠.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이나 우리 PC를 통해서 바로 자동적으로 사용한 시장기구를 통해서 다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자동성이 높죠. 별도의 집행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장기제를 이용하는 거죠. 가시성은 전자적 방식을 통해서 실시간 관리, 투명성, 낭비가 줄어들겠죠. 1년 쿠폰을 뿌려놓고 1년 뒤에 쿠폰 사용량을 다 조사해서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가시성이 아주 낮죠. 그러나 지금 모바일 쿠폰으로 줘서 사용하는 즉시 바로바로 찍게 된다는 것은 가시성이 아주 높죠. 강직자가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직접 하느냐 안 하느냐, 자동성이 있느냐, 가시성이 있느냐. 됐습니다. 강직자가. 살라몬은 그래서 직접 수단과 간접수단 나눠서 공직대경제, 바부사과보약, 피조계 이렇게 했는데 이거보다는 밑에 거 됐습니다. 좋은 행정수단이 갖춰야 될 요건이 정치적 민주성이죠. 민주성, 책임성, 형평성, 이해관계의 충족, 이념의 달성, 정책 창조자형, 경로 우전성, 세계적 유행 등이 있습니다.
경제 규제는 기술 효율과 배분 효율을 제고하는 것. 자, 생정학 2.0 방식하고 사바스의 방식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 부분에서 하느냐, 민간에서 하느냐, 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느냐, 시장의 방식을 사용하느냐. 민간에서 시장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민영화죠. 민영화도 이제 재규제를 통해서 공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정반대가 이제 여전히 공공이 권력의 방식. 권력의 방식은 인허가를 하고요. 명령, 강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행정 방식입니다. 일반 행정에서 여전히 하는 거, 뭐 전자정부, 이런 MBO, BSC, EVM 등은 기존 행정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 혁신이죠. 자, 근데 민간이 권력을 쓴다는 것은 인허가, 어떤 정부의 관리 감독 등이 된다는 거죠. 이게 광의의 민간 위탁인데 됐습니다. 자면 바복에 규탄한다. 자면 바복에 규탄 됐습니다. 자원봉사자 민간이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활용하겠다. 정부가 결정하면 권력적인 방식으로 정부가 결정하면 민간의 자원봉사자들이 오죠. 면허는 프랜차이저 일정 구역에 서비스 권한을 주는 거죠. 바우처는 현금 현물을 지원하는 거죠. 국민들에게. 보조금은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것. 위탁 계약은 구역이 아니라 특정한 업무죠. 위탁 생산, 규제, 탄소 배출권이 있습니다. 자면 바복의 규탄. 책임 경영. 여전히 공공의 영역이지만 시장 기법을 그렇죠? 공공 영역에 시장 기법을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헌장과 같은 행정 서비스 헌장, 책임 운영 기관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됐습니다. 안기법이 가시죠. 여기 해볼게요. 항상 우리 표 암기법은 어떻게 한다? 저는 이런 식으로 외운다 그랬죠. 공, 사, 권, 장. 맞죠? 공사, 권장. 공공영역, 사적영역, 민간영역, 권력, 시장.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위반 경민.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죠? 공공영역, 사적영역, 권력, 시장, 위탁, 일반행정, 책임경영, 민간기업 방식 또는 민영화 방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공사, 권장, 위반, 경민, 자면바복의 규탄, 자면바복의 규탄. 이쪽이 가장 많이 나오죠. 뭐 다른 사바스는 그냥 참고 삼아 봐주시면 좋겠고 각각의 내용들 중에서 여기서 민간 위탁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났죠. 프랜차이즈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바우처도 시험에 2번 나왔죠. 앞으로 몇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바우처하고 민간 위탁 방식이 요즘 민간 위탁은 NPM적 개혁이 조금 시들해지면서 요즘에는 조금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여기 위에 갑시다. 예전에는 잠깐만요. 여기 밑에 넣을까요? 공사 위반 맞죠? 공사 권장 위반 경민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그죠? 정부에 의한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았겠죠. 정부에 의한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았겠지만 앞으로 이제 민간 위탁도 활용하고 경영방식도 도입하고 민영화도 확대되는 그러한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우리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탄소 배출권이 이미 시험에 나와버렸죠. 작년에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놓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죠? 공생산 행정서비스 현장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잊혀진 그죠? 기출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요즘 시들시들합니다. 그죠? 성과관리, 정평법, 정보원본평가법 2조에 보면 개념이 있습니다. 성과관리라 하면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 기관의 임무와 중장기 목표를 나중에 보겠지만 전략 목표라 그러고요. 연도별 목표를 성과 목표라 그럽니다. 당연히 성과 지표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3위죠, 3위. 이코노미, 이피션시, 이펙티브니스. 그러니까 제가 성과관리는 뭐라고요? 임, 중, 목, 질을 수립하고 집행 결과를 3위를 관리. 그렇죠? 성과관리란 정부 업무에 임중목질을 설정하고 그것의 3위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자, 성과관리의 원칙은 계획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자율 부여와 결과 책임 확보. 그래서 성과관리 전략 계획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 목표, 중장기 목표를 말하죠. 전략 목표를 해야 됩니다. 기관의 임무, 전략 목표 포함해서 있죠. 기관 임무 다음에는 전략 목표. 최소 3년마다 성과관리 전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전략계획 기초화해서 당해 연도, Y년도죠. 이때는 기관의 임무와 전략 목표, 당해 연도 성과 목표, 성과지표. 기관의 임무와 전략 목표에 관해서는 우리 기관의 임무와 전략 목표 포함해서 3년 단위로 하는 것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면 이제 당해 연도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를 같이 설정하는 것은 성과관리 시행계획입니다. 됐죠? 지표는 되도록이면 객관적, 정량적으로 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다른 형태, 정성적이겠죠. 좋음, 나쁨 같은 질적인 지표도 가능하다. 자, 조직 차원에서는 성과감사 3위죠. 그래서 감사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고 자, 심, 목 최근에는 핵심 사업평가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SC는 내과 결제
내부와 외부, 과거와 미래, 결과와 과정, 재무와 비재분을 균형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재, 고, 과, 학으로 측정 지표가 있는데 공공 부분에 맞춰서 로지컬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로직 모델, 논리적으로 수정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절차는 이건 이제 내용이죠. 이건 배경이고 우선 내용이죠. 수립 과정, 미션, 비전,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성과, 핵심 성공 요인, CSF, 핵심 성공 요인, 전략 맵을 만든 다음 KPI, Key Performance Key,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과 결제, 재고과학, CSF 맵, KPI. 내과 결제는 배경, 재고과학은 내용. 논리적으로 한국 정부 공공부문에 맞게 수정해야 된다. 순이익, 매출은 정부에게는 요구할 수 없잖아요. 정부는 돈 버는 데가 아니니까. 비용 전략이라든지 성과 달성. 고객인데 민간 기업은 고객이 있지만 정부는 이해관계자죠. 과정의 단축인데 여기는 오히려 과정이나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더 좋고요. 성장 및 성장의 관점은 둘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과 결제, 재고과학이죠. 그러니까 성과 관리를 너무 하려고 하면 우리 잘 아시죠? 성과 설정 과정에서 이른바 목표 모호성, 사후 지평, 사명 이해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최근에는 대상 집단 모호성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후드가 CC 후드가 공서달 너무너무 성과 관리를 하려면 성과 관리에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공통적 현상은 우리 저번에 했죠. 측정되는 것만 집중하고 중요하지만 측정되지 않는 것은 집중하지 않는 현상. 과잉동조죠. 측정되는 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현상이죠. 서열화 방식, 즉 우열 관계, 그죠? 누가 더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나누는 단계에서는 지표를 바꾸면 순위가 바꿔버리고 그러면 변별력, 난이도죠. 우수자와 비우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떨어진다. 변별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달성 과정에서는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는 현상. 문턱 효과. 이미 달성한 데는 더 이상 안 해요.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것은 안 합니다. 그렇죠? 문턱만 넘어서면 하고 문턱을 넘어서고 나서는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공서달. 제가 좋아하는 아나운서가 공서형 아나운서인데 공서형 아나운서를 위한 헌정암기법입니다. 자, 행정관료입니다. 행정윤리, 책임, 통제, 개혁. 윤리관리와 공공관리의 동시성. 윤리관리와 공공관리의 동시성. 3위에서 4위의 시대입니다. NPM적 개혁을 하다 보니 공무원들 윤리적인 타락이 발생했다는 거죠. 3위 NPM적 개혁을 하다 보니 즉 재량을 많이 주니까 도덕적 해이가 아주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에틱을 같이 강조해야 된다. 공공관리와 윤리관리의 동시성인식. 행정윤리는 행동규범이죠. 지켜야 될 바람직스러운 행동규범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행동뿐만 아니라 정책이 윤리적인 함을 같이 의미합니다. 규범성, 당위성, 내재적인 거죠. 상대적이죠.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결정권이 많아지고 행정국가가 되면서 윤리 문제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윤리의식이 훨씬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자, 소극적 의미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규범이고요. 적극적 의미에서는 해야 하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소극적 의미죠. 해야 하는 것은 적극적 의미.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전문성, 행정 이념이죠. 민주적이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공무원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우리 관료권의 오용과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부조리, 재량권의 남용, 입법 의도의 편향적 해석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바로 부패죠. 윤리, 바람직한 기준은 잘 아시죠? 결과가 좋으면 윤리적이다. 상대주의죠. 결과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바뀔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윤리적이다. 칸트의 의무론, 절대적 기준이나 의무를 준수하는 거다. 칸트, 롤즈 같은 관점이죠. 결과주의와 의무론이 균형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법규범이 결과를 먼저 따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선의였느냐, 고의였느냐, 악이었는지는 약간의 참작 사유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리 됐습니다. 왜 사의를 강조하느냐? 신공공관리론이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개혁을 하기 때문에 공직의 자율성, 공직윤리를 타락시켰다. 민간기법, 비용전략, 신속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코로나19에서 민영과 민간이 다 하다 보니 결국은 사회적 안전망이 파괴되고 그래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행정윤리의 타락을 가져왔다는 거죠. OECD는 95년도에 윤리 인프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 2015년 입법고시에 나왔던 거죠.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이거죠. 반부패를 하려면 부패로 인해서 있는 편익보다는 부패로 인해서 비용 부담하는 피해,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커야지 된다는 거죠. 자, 뭐 이거는 직접적으로 뇌물, 자리 보전 등이 되겠죠. 근데 비용은 뭘까요? 아무리 처벌의 강도를 높여도 일벌백계주의죠. 처벌의 강도를 높이다 하더라도 적발 확률이 떨어지면 다시 부패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비용은 그죠? 아무리 처벌의 강도가 세도 적발 확률이 낮으면 절대 비용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벌백계주의보다는 적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적인 기록을 하거나 보고를 한다든지 내부 고발자들을 운영한다든지 투명성을 제고한다든지 등의 방식으로 적발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지신탁. 지금은 부동산만 하지만 앞으로 채권 등을 해서 이른바 자산 백지신탁 됐습니다. 김영란법 명목 무관하게 1회계년도에 300만 원 이상
1회 100만 원 이상이면 3년 3천만 원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목 무관이 중요하죠. 명목 무관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은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가장 아쉬운 거죠. 됐습니다. 행정 책임입니다. 비판에 대응해야 될 의무. 책임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객관적이고 외재적 책임, 파이너라는 학자가 법 절차를 준수했느냐라는 관점에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문책자가 외부에 존재하죠. 명문의 규정에 의해서 책임 통제, 법적 책임성과 합법성을 말하고요. 판단 기준이 객관적이죠. 법에 있으니까 제재 기준이 있고요. 외부 통제를 강조합니다. 근데 현대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심화되면서 외재적이고 객관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프리드리히라는 학자는 직업윤리, 공무원들의 직업윤리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문책자의 내재화죠. 절차 준수와 책임 안수는 별개죠. 상당히 멋있는 말이죠. 내가 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해서 내가 책임이 다 됐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직업윤리적으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러한 직업윤리적인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의 부재, 제재 기준의 부재, 기능적이고 국민 정서상의 책임이죠. 내부 통제를 강조합니다. 현대의 책임론이죠. NPM에서는 외재적 책임을 결과, 성과, 고객 만족을 강조하죠. 뉴가버넌스에서는 특히 NPS에서는 accountability is not simple.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공익, 민주 절차, 헌법 정신, 시민 권리 충족, 약자 보호, 고객 만족, 성과 향상 등 PSM이 높은 공직자들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느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최근에 롬잭과 두닉의 관점에서 행정 책임과 행정 통제를 하나로 보겠습니다. 통제의 원천은 내부냐 외부냐, 통제의 정도는 강하냐 약하냐. 통제의 정도가 강하다는 말은요, 절차와 규정이 아주 많다는 거죠. 여기는 그게 적다는 거죠. 됐습니다. 내외 강약, 내외 강약, 법관 패치입니다. 내외 강약, 법관 패치. 행정 책임과 행정 통제는 동전에 아까 뒤어왔습니다. 행정이 비판에 대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것을 확보하는 과정이 행정 통제죠. 행정 통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조치입니다. 행정 책임을 확보하는 과정이 행정 통제. 행정 통제는 행정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내외 강약. 됐습니다. 외부에 있다. 통제의 원천이 외부에 있다. 통제의 원천이 내부에 있다. 항상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당연히 위에 거는 위쪽은 강하고 높고 많은 거겠죠. 약하다. 강하다는 말은 공식적인 절차가 아주 많다는 거죠. 여기는 약하다는 말은 공식적인 절차가 적다는 거니까 비공식이죠. 됐습니다. 법관 패치. 됐습니다. 그래서
책임성이 있습니다. 관료제 책임성,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하다는 것은 전문가라는 거죠. 프로페셔널한 것은 전문가. 그 다음에 여기는 정치적 책임. 됐습니다. 내외 강약, 법관 패치. 강약, 법관 패치. 됐습니다. 자, 법적 책임성, 외부에 강한 거는 예를 들면 국회나 사법부. 우리가 사법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죠. 관료제적 책임성은 상명하복이죠. 정치적 책임성은 프로페셔널, 전문가로서의 어떤 직업윤리,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를 충실히 구현했느냐의 문제고, 정치적 책임성은 시민 요구에 대응했느냐, 부응했느냐의 문제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외부 공식 통제. 당연히 여기는 외부 비공식 통제죠. 여기 있죠, 비공식. 외부 공식. 그리고 여기는 내부 공식 통제. 여기는 내부 비공식 통제. 이렇게 해서 길버트라는 학자가 행정 책임의 관점에서 행정 통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길버트는 외부 공식, 비공식, 내부 공식, 비공식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롬잭과 튜닉은 행정 책임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법적 책임성입니다. 법 집행자와 대리인의 관계죠. 수탁이라는 방식이죠. 입법 통제, 사법 통제. 행정 소송이나 위헌 헌법 소원 등으로 가능합니다. 관료제적 책임성은 상관의 감시 감독이죠. 상명하복의 계층제, 정보업무평가법,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산검사 등이 있겠습니다. 성과관리. 전문가적 책임성은 전문지식으로 프로페셔널리즘, 리스폰시빌리티, 직업윤리죠. 정치적 책임성은 유권자, 대응성, 반응성, 응답성, 부응성이죠. 행정통제는 길버트라는 학자가 얘기하고 있죠. 내부 공식, 외부 공식, 비공식. 공식은 강함이고 약함은 비공식이죠. 똑같이 하면 이게 무슨 책임성? 법적 책임성. 법관 패치. 관료제적 책임성. 여기 프로페셔널. 여기는 정치적 책임이죠. 자, 입법부. 결국 여기는 국회에 관한 얘기니까 감사원의 국회의관, 재정책임법, 사전심사제, 사업부는 법원이니까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옴부즈만이 특이하죠. 옴부즈만이 있습니다. 행정수반은 임명권, 국무총리는 정평법, 교차기능조직, 조직, 인사, 재무, 교차기능조직이죠. 이런 식이죠. 계좌부 있으면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건교. 이쪽을 이제 대통령이 통제하려고 할 때 보건복지부의 예산, 인사 등은 기획재정부 이렇게 그죠? 크로스 교차돼 있죠. 여기에도 걸쳐 있고 여기에도 걸쳐 있는 교차 기능 조직이야. 그러니까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통제하고 국무총리가 정부 업무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예산에 관련된 기능은 여기서도 결정하고 여기서 결정하니까 교차 기능 조직에 의한 통제다라고 합니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그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명하복의 계층제, 직업윤리, NGO, 요즘에 이제 국참, 공론조사 뭐 등이 되겠죠. 자,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에서 만든 의회 소속이고요. 무력화된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는 의회, 외부 통제죠. 직관 조사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합니다. 직권 조사는 안 돼요. 우리는 국무총리 밑에 있으니까 내부 통제죠. 독립성이 있지만 스웨덴보다 약하고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졌죠. 국민권익위원회. 여기는 헌법상 기능이 되게 헌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징계 요구권 있고 여기는 뭐 개선 권고 정도만 가능합니다. 근데 한목적성 부당하다. 개선 권고해야 된다. 또 가능합니다. 무효 취소할 수 없죠. 법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성격만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watchdog without teeth, watchdog 감시견인데 이빨 없는 감시견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정 권고 등을 해서 사회적 심리적 구속력을 가진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는 제도고요. 행정심판이나 소송보다는 신속화, 대체적 ADR, 대체적 분쟁 해결의 한 종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는데 직권조사나 계좌 추적, 독자 기소는 안 됩니다. 그렇죠? 공직비리수사처, 공수처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장기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있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만을 규정해요. 20억, 20%. 20억을 없애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포상은 공익정진에 기하면 2억을 줍니다. 미국은 USB은행 내부 고발자에게 1,200억을 포상했죠. 이 정도 해줘야 됩니다. 파격적으로 해줘야지 그런 것들이 늘어나겠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민간의 부정행위를 신고하고 하면 보호사해 줍니다. 누구나죠. 누구나. 내부 고발자는 공직자나 공공기관만을 대상합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만을 대상하죠. 공익신고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하고 공익신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포상, 구조금 지급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개혁입니다. 행정개혁은 바람직한 행정 상태를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죠. 내부자, 외부자 너무 쉽죠. 내부자가 주도하면 시간 경비 절감, 실제적인 문제 해결, 집중적이고 간편한 거니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하다. 내부 이익도 고려하기 때문이죠. 객관성, 종합성 결여, 광범위한 지지 확보 어렵죠. 근본적인 개혁이 안 됩니다. 같은 말이죠. 뭐죠? 어느 부서에 개혁을 맡기든 결론이 똑같죠. 우리 부서만 다 잘했고 나머지 부서는 다 문제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합니다. 반대가 이제 외부자도죠. 답은 민간 참여의 거버넌스적인 개혁이 바람직하다. 개혁의 내용, 구조,
뭐 기능 중복의 제고, 하드웨어적인 접근이죠. 직제, 개편, 권한 책임의 명확화, 의사 전달 방식의 개선, 가시적이고 단기적이다. 됐습니다. 강한 저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조와 실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과정 기술적 측면은 이런 전자정보 BSC, A, ICBM 등을 도입하는 거죠. 권력 구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장점이고 저항이 발생하지 않죠. A, ICBM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근본적인 기억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치관이나 신념을 바꾸는 것은 OD, 감수성 훈련, 과정 상담, 팀 빌딩 등을 하는 거죠.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지만 권위주의 문화에서는 변화시키기가 어렵죠. 행정개혁에서 저항이 발생했을 때 소극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강제적 전략은 인사조치, 징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심리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 전략은 최종적인 저항 극복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 공리적인 관점입니다. 공리적인 관점. 기득권을 침해 안 하거나 시기 명확화를 해서 침해 이익을 줄이고 방법 절차를 개선하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역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리고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요. 개혁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죠. 규범적이고 사회적인 전략, 강공규조. 자, 심리적 지원, 참여, 이해 협조, 정보 제공, 토론, 변혁적 리더십, 불안감 해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점진적 개혁이 시험에 한번 나왔죠. 관리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합의 가능하며 진화적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점진적 행정개혁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정부 규모 논쟁이 있네요. 양적인 측면에서는 사전 대안 분석을 하는 것이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규제 합리화, 양질 관리, 동아시아 국가끼리 사회복지 국가를 미경험한 유교 문화, 동일한 역사적 경로를 비교했을 때 한국은 결코 작은 정부가 아니다. 국가 강도, 동이냐 강압이냐, 어느 정책 수단을 더 많이 사용하느냐. 아무래도 강압이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을 때 국가 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간접 수단이 많아지면 생각외로 정부 규모가 늘 수도 있죠. 자, 한국 정부의 미래, 대외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기능, 정부 역할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요. 대내 측면은 조직, 학습 조직이나 네트워크 조직으로의 변화, 인적 자원 관리, 전, 역, 다, 재정 관리는 재정 민주화, 재정 효율을 높이는 관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정부 규모,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입법고시에서는 3번이나 출제되는데 행정고시에는 97년 이후에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나눠서 각각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한국의 역사적 경로를 정확하게 지적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밑에는 기출문제가 주제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2000년 이 문제를 제가 아직 깜짝아 못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행정관리론의 일반적인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